저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세습은 늘 피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계자가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평양 권력 핵심부에서 한 소녀가 후계자로 지목됐지만 군부와 당 원로들은 여성 지도자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화소거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제거 작업이 시작됐고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 권력 투쟁에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이지만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후계라는 말과 함께 공식 석상에 더 자주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웃었고 카메라는 번쩍였고 충성의 박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따뜻한 손뼉이 아니라 사람을 조여오는 쇠사슬 소리였습니다. 북한에서 딸이 정권을 잇는다는 말은 겉으로는 미담처럼 포장되지만 속은 다릅니다. 남자 중심의 군부, 당의 원로들, 피로 엮인 후계 서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안정이 아니라 체제의 균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딸로 태어났죠. 그 말이 축복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경호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고개를 숙이는데 그 숙임이 존중이 아니라 거리두기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타는 차량의 타이어를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까지 있었죠. 그런 작은 이상함들이 쌓여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는 게 아니라 관리되고 있다. 엄마는 늘 침착한 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말이 없는 사람.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자리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유리 감옥 같은 곳입니다. 엄마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웃을 땐 입꼬리만 올려라. 이는 보이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 눈물은 약점이다.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니까. 저는 그 말들이 엄마의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경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을 꾹 눌러서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쪽 라인에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네. 현송월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장남을 내세우고 있어요. 서연을 사고로 처리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장남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머리카락 한 올도 정리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단 출신으로 권력 핵심에 들어간 사람. 평양에서는 그분 말 한마디가 장관을 좌우한다는 말이 돌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정말 없거나 아니면 너무 중요해서 숨겨진 거나. 그때 엄마가 제게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손바닥 아래로 슬픔과 결심이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오늘부터 엄마 말 하나도 빼먹지 말아라. 그 말이 평범한 당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가 어디를 가든 수진 선생님이 같이 있을 거야. 수진 선생님은 내 가정교사지만 그 이상이야. 선생님이 가자고 하면 아무 말 말고 따라가야 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 선생님은 제 방 바로 옆에서 잤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깨고 복도의 발소리만 들려도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가정교사라는 이름은 겉모습이고 선생님의 진짜 임무는 저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엄마가 숨겨둔 서류철 안쪽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제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에 날짜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외 노출 최소화. 사고 처리 권고. 저는 글의 의미를 다 이해 못했는데도 심장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사고 처리라는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지워버리는지 북한에서 자란 아이는 압니다.
그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겁니다. 가족도, 이름도, 사진도, 기록도 전부 불태워지는 거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제 눈높이에 맞춰 앉는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선택을 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엄마는 한참을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를 살리려면 엄마는 세상을 버려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살고 싶니? 네. 그럼 엄마 말 들어야 해.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잊으면 안 돼. 엄마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안 돼. 둘째, 엄마를 찾으면 안 돼. 엄마도 널 찾지 않을 거야. 셋째, 누가 물어도 너는 평범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가 아니야.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울어도 소리 내면 안 돼. 여기는 벽도 귀가 있어. 그 순간 저는 평양의 모든 벽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 복도 저편, 천장 위 어디든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작은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평범한 장신구처럼 보였지만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네가 해야 할 건 딱 3가지야. 첫째, 울어도 소리 내지 않기. 둘째, 내 이름을 부르지 않기. 셋째, 네가 누구인지 세상에 절대 말하지 않기. 그리고 엄마는 제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접혀 있었고 엄마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펼쳐봐. 지금은 안 돼. 왜요? 지금 보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온 사람이 그날 밤만큼은 그냥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미니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꼭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 관계도, 이름도, 자리도, 과거도 스스로 불태우는 것. 엄마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면 나는 이 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된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사라진 사람이 될 거야. 사라진다고요? 응. 민이라는 이름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자리도, 너의 엄마라는 것도 전부 없던 일이 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현송월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장남을 후계로 세우려고. 엄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여자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 군부도, 당의 늙은이들도 전부 남자 후계자를 원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넌 딸이야. 그것만으로 넌 위협이 돼. 저는 분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데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집에 태어난 것뿐이야.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출생이 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엄마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어. 수진 선생님이 곧 올 거야. 엄마는 안 가요? 엄마는 여기 남아야 해. 네가 사라진 걸 숨기려면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하거든.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세게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원망하지 마. 안 해요. 나중에 하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네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똑. 수진 선생님의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 그 한마디가 엄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날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 가정교사이자 경호를 겸하던 여성 요원. 저는 그를 그냥 수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늘 말이 없었고 감정이 없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선생님은 늘 제 시야 안에 계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은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수진 선생님이 제게 괜찮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상황이 평소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수진 선생님은 엄마에게 낮게 보고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새벽 4시 지금은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엄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움직였죠? 수진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쪽 내부에서 누군가 흘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간다. 오늘 밤 무조건 빼낸다. 수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서연,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엄마 말도 내 생각도 다 잊어. 네. 지금부터 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따라오기만 해. 선생님은 제 머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 씌우고 목도리를 얼굴까지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평범한 학생 가방처럼 보였지만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가 알 필요 없는 것들. 수진 선생님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진 선생님도 무서운 거구나.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엄마는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수진을 믿어. 저 사람은 너보다 널 더 잘 지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3분의 공백이 생깁니다. 수진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그 3분 안에 이 건물을 나가야 합니다. 3분. 겨우 180초.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하지만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고 벽에 붙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병 2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움직여.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1층 현관에 도착했을 때 수진 선생님은 시계를 봤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평양의 밤은 늘 조용합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도 많지 않죠. 하지만 그날 밤의 어둠은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승용차. 수진 선생님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 저는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아무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서 있는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거기 서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뒤 돌아보지 마. 수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넌 다시 잡힌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탈출은 영화처럼 멋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숨을 참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수진 선생님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어 똑같은 방송,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찬양. 왜 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문소에서 라디오 안 틀고 가면 의심받아. 수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평범함이 위장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면 모두와 똑같아야 한다는 걸요.
창밖의 평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는데 그날은 모든 그림자가 적처럼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들,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들, 그들 모두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 첫 번째. 수진 선생님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경비병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 수진 선생님은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췄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평양인민병원입니다. 급한 환자입니다. 환자가 누굽니까? 수진 선생님이 뒤를 가리켰습니다. 경비병이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침을 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미리 시킨 대로요. 독감입니다.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요. 경비병이 손전등을 제 얼굴에 비췄습니다. 저는 눈을 반쯤 뜨고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얼굴 좀 보입시다.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수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동무 전염성 강합니다. 독감 걸리고 싶으십니까? 경비병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 병은 무서운 겁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으니까요. 통과. 경비병이 물러섰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2군데 더 남았어. 검문소 2번째. 이번엔 더 까다로웠습니다. 젊은 경비병이 아니라 나이든 장교가 나왔습니다. 차량 번호가 장교가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번호는 특별 차량 아닙니까? 수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째서 야간에 움직입니까? 긴급 의료 수송입니다. 장교가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에 누굽니까? 환자입니다. 환자 이름이 왜 없습니까? 수진 선생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특별 대상입니다. 이름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수진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장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얄밉고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 사고가 많다던데 조심하시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들켰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협박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검문소를 벗어나자 선생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지금부터가 진짜야.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3번째 검문소. 그곳은 평양을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춰 섰을 때 경비병이 3명이 아니라 5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1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신분증 검사입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말했습니다. 차량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걸렸다는 걸. 경비병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얼굴 보여주시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찍힌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경비병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경비병은 서류를 돌려주고 물러섰습니다. 다른 경비병들도 총을 내렸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있다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그 서류가 뭐예요? 수진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권력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걸었는지. 그 서류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웠을 겁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길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밤은 그렇습니다.
평양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멈춰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경.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수진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너는 잡혀.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북으로 송환해.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바로 가는 것도 위험해. 왜요? 넌 그냥 탈북자가 아니야. 네가 남쪽에 나타나는 순간 전 세계가 알게 돼. 그럼 북에서도 가만 안 있어. 너를 다시 데려가려고 모든 수단을 쓸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너무 유명한 탈북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였죠. 그럼 어디로 가요? 제3국. 아무도 네가 누군지 모르는 곳. 우리는 며칠을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어떻게 아는지 안전한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중 한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우리말을 쓰지만 중국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줬습니다. 옥수수죽이었지만 제가 평양에서 먹던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이잖아. 나도 옛날에는 북쪽 사람이었어. 6.25 때 헤어진 가족이 아직도 북에 있단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사람만 있으면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북한 자장가였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목사님이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입니까? 수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는구나. 저는 종교를 잘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너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거야. 목사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줬습니다. 가짜 여권이었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넌 수민이야. 중국 교포 아이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 내 나이, 내 고향 전부 외워야 해. 저는 밤새 외웠습니다. 저는 수민입니다. 13살입니다. 연길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일하러 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거짓말이 제 진짜 이름이 되어야 했습니다. 공항. 저는 평생공항이라는 곳을 처음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광판, 출국 안내 방송. 모든 게 신기했고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놀라지 마.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해. 우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대에 섰을 때 심사관이 저를 봤습니다. 여권. 저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또 여권을 봤습니다. 동남아 여행이니? 네. 부모님은? 선생님이랑 가요. 심사관이 수진 선생님을 봤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하나의 문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게시판이 아니라 공항의 안내문이었습니다. 패선저 퍼스트. 사람이 먼저라는 뜻이죠. 저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이 먼저, 체제가 먼저, 수령이 먼저만 있죠. 수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네가 누구인지 들킨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저는 더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놔주지 않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권을 확인받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행객들, 웃고 떠드는 가족들, 짐을 끄는 사람들. 수진 선생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저는 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수진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접혀있던 그 편지. 엄마가 제게 쥐어줬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널 찾지 않을 거다. 찾는 순간 너는 다시 잡힌다. 그러니 너도 엄마를 찾지 마라. 살아만 있어라. 엄마는 네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행복하단다. 6.25 때 헤어진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너를 그리워하며 살겠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엄마가 스스로를 버린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우리가 들키니까요. 그때 수진 선생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뛰어. 지금. 마지막 10분. 우리는 달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시선들을 피해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요. 저기요. 잠깐만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억양이 이상했습니다. 북한 사람의 억양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계속 뛰어. 우리는 사람들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기, 저 아이.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게이트가 보였습니다. 탑승 마감 5분 전.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탑승객 여러분, 곧 탑승이 마감됩니다. 수진 선생님이 탑승권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게이트 직원에게 달려갔습니다. 탑승권입니다. 직원이 스캔했습니다. 삑 통과. 서두르세요. 우리는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시오. 저 사람들 확인 좀. 하지만 게이트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저는 창가, 수진 선생님은 통로 쪽. 선생님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터미널이 보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우리를 쫓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5분. 10분.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요? 기다려. 수진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 왜? 우리 때문인가? 수진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갈 거야.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분. 20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터미널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26.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 몸이 좌석에 눌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도시가 점처럼 보였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어. 선생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됐으니까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비행기, 평범한 여행. 하지만 저에게는 이 비행기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저를 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돼? 뭐가요? 떠나온 것.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제 방, 제 책, 제가 키우던 화분까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왜? 엄마가 저를 살리려고 모든 걸 버렸는데 제가 후회하면 엄마가 슬플 것 같아요. 수진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강한 아이야.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도 견디는 게 강한 거야.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멍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평양의 어떤 건물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을 봤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리어. 대한민국. 그 글자들이 눈물겹게 반가웠습니다. 같은 글자, 같은 언어, 같은 민족. 하지만 다른 나라. 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승객들과 다른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비밀 통로 같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탈북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당분간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게 됩니다. 얼마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수진 선생님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저를 빼낸 사람이니까요.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감시 속에서 본 별이었고 여기서는 보호 속에서 보는 별이었습니다. 감시와 보호. 그 둘은 생각보다 비슷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가도 됐지만 멀리 가면 안 됐습니다. 사람 많은 곳도 안 됐습니다. 사진 찍히면 안 됐습니다. 가끔 담당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습니까? 필요한 건 없습니까?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음식도, 옷도, 책도.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친구.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학교는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가정교사들. 친절했지만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평범하게 살 수 있나요? 담당자는 한참을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한 삶은 어려울 겁니다. 왜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하다는 말.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그 말은 저를 가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쓰고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수진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초콜릿, 과일, 고기. 한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왔더군요.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지난번에 샀잖아. 한 번만 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평범한 모녀.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공개 행사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엄마가 보일까 싶어서.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 미니 씨는 최근 몇 년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저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작은 아파트. 2년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끔 산책을 나갑니다. 한강공원에 갑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봅니다. 부러운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 없이, 모자 없이, 숨지 않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이제 저와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웃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입니다. 서연아, 아니 수민아. 선생님이 아직도 가끔 실수합니다. 넌 잘 지내고 있어? 네, 선생님. 외롭지? 네. 거짓말은 못하겠더군요. 나도 외로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과거를 버리고 왔잖아. 이름도, 관계도, 전부. 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밤이면 저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직도 평양에 있을까? 저를 생각할까? 아니면 저를 잊으려고 애쓸까? 제가 접었던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글씨. 살아만 있어라.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비록 제가 원하던 자유는 아니지만, 비록 평범한 삶은 못 살지만, 비록 친구도 없고 학교도 못 가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엄마를 찾아갈 겁니다. 아니면 엄마가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처럼, 수십 년을 기다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태어나 그 권력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권력자든 일반 주민이든 모두가 체제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도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아직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날을 함께 기다려주세요. 그날이 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엔딩이 쓰일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통일을 꿈꾸는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